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2주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만나게 뵙게 된다는 점 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을 귀중한 일들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 아래에서 수많은 세대가 왔다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영원함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 우리 선교사들의 이 열전들을 살펴볼 텐데 그들의 했던 모든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남게 하시고 또 유익이 되게 하셔서 선교의 일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잘 배워나가고 정립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모패까지 봤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지역을 횡단한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리빙스턴을 선교사로 보기보다 위대한 탐험가, 모험가로 많이 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탐험가, 모험가이기 전에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그 정체성은 선교사였다.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구자 하면 사실 이 리빙스턴이 생각이 저도 납니다. 이분 이제 3번의 아프리카 땅을 수차례 방문을 했고 다만 성격이 굉장히 유약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그 필요성을 부각시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그리고 런던 선교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요, 이 리빙스턴이 원래는 이제 중국 선교를 희망했다고 해요. 중국 선교를 희망했지만 아편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 아프리카 땅으로 넘어간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로버트 모펫,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장인어른, 장인어른이었던 로버트 모펫과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또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가로지른 최초의 선교자이면서 지리학자였고 또한 신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그런 프론티어 선구자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문과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자와의 전투로 왼쪽 팔을 다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탐험가로서 가장 큰 어떤 역할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역할이라고 하면 이 빅토리아 폭포, 굉장히 큰 폭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여했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렇게 세 번의 아프리카 땅을 탐험하고 선교하면서 걸었던 그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에서 서라고 했는데 서에서 동이 맞네요, 그죠?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지리학적인 부분들도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후대의 선교사들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지도를 보고 더 손쉽게 그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을 예습하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활발했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6페이지고요. 246페이지에
선교사로서의 준비의 과정에 보면 초기에 이 246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의료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갈 꿈을 꾸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 공부였던 거죠. 247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 보시면 영국과 중국 사이의 마찰이 결국 아편 전쟁으로 이어졌다. 네, 이게 정부의 어떤 전쟁들이나 정부의 이런 큰 일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차질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추방당하는 그런 이야기들 불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들인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아편 전쟁 일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840년 중간 문단 좀 보시면 리빙스턴은 큰 기대를 안고 아프리카행 배에 올랐다. 선상에서 언어 공부를 하며 13주 동안 항해한 끝에 1841년 3월 케이프 타운에 도착한 그는 한 달간 그곳에 머물다가 쿠르만으로 향했다. 그곳에 가서 모페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사역을 도울 계획이었다. 그는 육로를 통해 쿠르만까지 가는 게 마치 긴 소풍을 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여정을 한껏 즐겼다. 하지만 그는 케이프타운의 선교사에게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좁은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몰려들어 아프리카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해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망스러운 일은 쿠르만에서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케이프라는 지역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먼저 이 뭐 식민지 사업이든 선교사님들이든 가장 먼저 발을 닿았던 곳이었죠. 가장 그 남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다른 곳의 사역, 정말 선교사가 없는 그 지역을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248페이지 중간 문단 보시면 사자의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팔을 바쳐서 평생 불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49페이지 맨 밑에 문단 보시면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맨 마지막 밑에 줄에서 5번째 줄입니다. 24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로저 에드워즈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리빙스턴은 그해 말 첫 아이를 낳은 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북쪽으로 64km 떨어진 촌안회로 갔다. 촌안회에서 리빙스턴 일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행복은 겨우 18개월 뿐이었다. 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부족들은 북서쪽의 콜로벤 강으로 이주해야 했다. 1847년 여름 둘째 아이가 태어난 뒤 이들 가족은 세 번째 집으로 이사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반유목민 생활을 했다. 네, 저는 여기에도 밑줄을 쳐봤네요.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리빙스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간 25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모펫은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의 걱정이 나와 있습니다. 쿠르만을 중심으로 비교적 정착된 사역을 하는 모펫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1851년 또 임신 중인 딸과 사랑하는 손자들을 데리고 리빙스턴이 장기 정글 탐험에 나설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모펫 부인은 사위에게 다음과 같이 따끔한 편지를 썼다.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25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뭐 디어 이렇게 뭐 쓰거나 이렇게 마지막 말미에 뭐 사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존경하는 뭐 이렇게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네 장모
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을 쳤는데 왜냐하면 이 장모님의 말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곳을 미리 물색해 놓은 것이라면 또 모르겠네. 네,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리빙스턴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같이 사역하는 것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약하고 상당히 조금 거친 성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아내의 임신에 대해서 또 몇 군데에서 각주를 여기 보시면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자주 이렇게 임신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과 반면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연대기에 곳곳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같이 들어간 것은 분명하죠. 네, 그래서 252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루안다에서 켈리 마네까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남아프리카 탐사 여정, 그러면서 선교의 여정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좀 가정에게 그 선교사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저자는 늘 같이 다루는데 여기 리빙스턴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보면 그 뒤 5년 세월은 메리에게 참으로 우울한 나날이었다. 메리와 아이들은 집도 없고 친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싸구려 새빵을 전전하며 극한의 빈곤 상태로 살 때가 많았다고 한다. 런던 선교의 수련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메리가 영적 흑암 상태에 빠져 술로 참담한 신경을 달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리빙스턴은 혼자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네, 같이 부부가 선교를 나간다는 것이 사실 뭐 그 어떤 목표점도 조금 저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마다 다 다를 텐데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동반하에서 어떤 일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254페이지 이제 그 탐사 도중에 발견한 것이 아까 말했던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이게 세계 1위의 폭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높이는 108km, 넓이는 1.7km.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폭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정말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옆에 조그만한 도로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를 견주어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리빙스턴이 이때 중간 문단 보시면 잠베지 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탐사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그는 1856년 5월 동쪽 해안에 도착해서 잠베지 강을 통해 배가 다닐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서쪽 해안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 메리에게서 편지 한 통 와 있지 않아 실망스럽긴 했지는 말이다. 이게 뭐 저자의 약간 좀 이게 되게 이렇게 위트 있게 쓰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네, 아프리카에 온 지 15년 만인 1856년 12월 잉글랜드로 돌아간 리빙스턴은 국가의 영웅으로 보도되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리빙스턴은 영국 정부가 부여하는 공식 임무도 함께 부여받아서 그 일들을 했고요. 그 대가로 영국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다 아니다 탐험가지 무슨 선교사냐 선교의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미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설랑설레가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공식 임무를 받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더 노골적인 어떤 식민지화는 아닌데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선교사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5페이지에 찰스 맥킨지 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 보시면 한 손에는 주교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소총을 들고 동아프리카에 도착했다. 총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우호적인 아프리카인들에게 총을 나눠주며 노예 무역을 하는 아자와족에 맞서 군사행동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 아니 이게 맞냐, 총을 쥐어주는 게 맞냐, 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게 사실 리빙스턴에게도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군사적인 모습, 그러니까 탐험가라는 그런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요? 탐험가의 모습들이 선교사로서는 맞지 않다, 맞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게 되는 거죠. 선교회 사이에서도요. 네, 그리고 또 255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리빙스턴의 아내도 결국에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보시면 아이들을 잉글랜드에 남겨두고 1861년 이곳으로 와서 남편과 합류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56페이지 두 번째 줄 1864년 잉글랜드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 박수갈채가 훨씬 적었다. 네, 그러면서 그가 만든 독단적 규칙과 까다로운 성격에 격렬히 불만을 표시했다. 1865년 리빙스턴은 다시 한번 아프리카로 갔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탐사를 시작하기 위해였다. 그러면서 그때는 7년 동안 유럽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리카인들은 자신의 구주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는 이 수염 덥수룩하고 이는 다 빠지고 말라 빠진 노인에게 익숙해졌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사람들과는 좀 많이 이렇게 소통하는 성격은 분명히 아니었고, 리빙스턴이라는 그 네임 밸류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사실은 이제 남아프리카에 거의 이제 들어가서 뭐 백인을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유럽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리빙스턴의 소문이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주기적으로 떠돌았다. 명성은 많이 손상되었어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경외감으로 바라보았으며 야생의 아프리카 땅을 떠나지 않는 이 괴짜 노인에게 기이한 호기심을 품었다. 그래서 뉴욕 헤럴드의 편집장이 야심만만한 특파원 헨리 스탠리를 보내 리빙스턴의 생사여부를 알아오게 한 것도 바로 이 호기심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만났을까요? 네, 결국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871년 이건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탕가니카 호흡 근처 우지지에서 마침내 리빙스턴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천만함을 어색했다. 말에서 내린 스탠리는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그의 입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되풀이했던 그 뒤 농담의 소재가 될 말이 튀어나왔다. 네. 리빙스턴 박사로 짐작됩니다만, 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네, 스탠리의 등장은 리빙스턴에게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다. 의약품과 먹을 것, 그 외에 리빙스턴이 간절히 필요했던 물품을 가져왔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동무가 되어줬고 바깥 세상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하고도 다정한 오해가 싹텄다. 스탠리는 그와 함께했던 몇 달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찬사로 설명했다. 네, 이제 스탠리에 대한 평가죠. 그에게는 어떠한 결함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런던에서 제일 가는 불신자로서 신앙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 네, 스탠리가 이제 그 리빙스턴에게 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문단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그 노인에게 탐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리빙스턴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이 요 사진인데 리빙스턴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요거랑 조금 다른 문맥이긴 한데 리빙스턴은 선교사로서 그 곳의 사람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군림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백인의 모습에 지나지 않다. 네. 그래서 탐험가의 모습에 지니지 않다. 뭐 이렇게 추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위인으로서도 이야기가 많지만요. 네.
그래서 25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스탠리는 999일 동안 아프리카를 횡단한 여정으로 리빙스턴의 족적을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탠리 때문에 더 리빙스턴이, 후기 리빙스턴이 유명해졌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이제 리빙스턴의 죽음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1873년 5월 1일 아프리카인 하인이 주인께서 마치 기도를 하는 듯 침대 옆에 몸을 앞으로 쭉 펴고 머리는 베개 위에 두 손을 파묻은 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아있는 전설인 이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죽음이었다.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그 존경을 표현하는 장례식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시신에서 심장을 꺼내 무푼드 나무 아래 묻고 시신은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 건조시켜 미라로 만든 뒤 2400km 떨어진 해안까지 육로로 운반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장인어른이었던 로버트 모펫과 다른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런 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보다 먼저 이제 죽은 거죠. 78세의 로버트 모펫에게 특별히 더 슬픈 날이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죽음은 영어권 세계에 엄청난 심리적 영향을 끼쳤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든 해외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고 젊은이들을 의욕적으로 자원함에 따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고조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지 그랜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콩고에서의 이야기, 이런 그랜펠에 대한 책들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아마존에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영문으로밖에 없고, 콩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인물 탐구를 보시면 이제 남부에서 북부로의 어떤 모펫을 받고, 여기 서부에서 동부로 가로지르는 선구자의 역할, 개척자의 역할을 했던 리빙스턴을 봤다면, 그 다음 이제 조지 그랜펠은 그 가운데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지금은 굉장히 땅이 크죠. 여기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 개척자였던 조지 그랜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침례교 선교의 소속 선교사였고요. 첫 259페이지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조지 그랜펠은 리빙스턴의 사역에 감명을 받고, 이분도 리빙스턴의 이 일대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 감명받았던 사람이죠. 1849년 잉글랜드 코널에서 태어난 그는 리빙스턴의 첫 번째 저서를 읽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는 여러 해 큰 상점에서 일하면서 평신도 설교자로 사역하다가 브리스톨의 침례교 칼리지에 1년간 다니면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했다. 1874년 그랜펠은 25살의 나이로 침례교 선교에 허입되었고, 허입받은 다음 달 카메룬을 향해 떠났다. 1876년에 잉글랜드로 돌아와 혹스 양과 결혼한 뒤 함께 아프리카로 갔지만 혹스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네, 그래서 참 사역자의 아내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네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 끔찍한 날씨에 서아프리카로 데려온 것은 큰 잘못이었다며 아내의 죽음을 애석해 했다. 다음 문단 보시면, 카메룬에서 3년간 견습 생활을 마친 그랜펠은 스탠리가 999일 탐사 여정으로 발견한 길을 따라 콩고강 유역에서 개척 사역을 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단, 콩고 땅은 백인들의 무덤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곳이었다. 첫 임기 중 4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네, 살아남은 겁니다. 그랜펠은 선교사를 충원해 줄 것을 간청했다. 네, 그리고 그 맨 밑에 줄, 그의 가족들도 죽음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자녀 넷이 콩고 땅에 묻혔는데 그중 맏딸 패티는 아버지의 사역을 도우려고 10대의 나이로 잉글랜드에서 그곳까지 온 참이었다. 콩고에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정글에 우글거리는 갖가지 질병뿐만이 아니었다. 식인 풍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우호적 부족민들도 계속되는 위협이었다. 그랜펠은 잡혀먹힐 뻔한 위협에서 도망쳐 나온 아찔한 경험이 20번은 된다고 회상했다.
부족민들은 거칠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한동안 화기애애하게 교류하다가 흔히들 말하는 심술 외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독화살을 날린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는 그랜펠 자신의 시각은 다른 이들과 많이 달랐다. 페이건 케네디의 말에 따르면 젊은 장로교 선교사 세뮤얼 랩슬리는 1890년 이곳을 찾았다가 아주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네, 그래서 그 문단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총을 쏘지 않을까? 네, 네, 갑자기 막 웃다가 독화살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가 더 껴집니다. 그 상황은 바로 원주민들이 아니었어요. 네, 바로 레오폴드 왕이었습니다. 네,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랜펠은 이전과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위험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이었다.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 원주민을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아프리카에 갔다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진지한 역사가 가라면 그런 주장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진정 아프리카의 친구였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는 적대적인 아프리카인들과 콩고를 자기 개인의 영토로 여기는 벨기에 왕 레오폴드의 제국주의 권력 사이에 끼어 고전했다. 네, 레오폴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이 이 사진인데, 네, 너무 잔인하죠. 불과 110년이 안 됐습니다. 110년이 됐네요. 115년 정도 된 사진이에요. 네, 11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미얀마에서 지금도 그러한 쿠데타로 인한 전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식민주의를 해서 이 야심가였던 사람 이 레오폴드 2세는 식민주의 수탈을 후발주자로서 벨기에가 이제 껴들게 돼요. 이 아프리카 땅에. 네. 그래서 고무를 여기서 수탈을 하게 됩니다. 고무가 이제 거무 황금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가의 이익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레오폴드 대학살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오폴드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사이에 이 선교사가 끼게 된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랜펠 선교사님이 끼게 됩니다. 자, 다음 문단.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랜펠은 콩고의 침례교 선교회를 감독하면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갔고 말년에는 놀랄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1902년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손이 부족함에도 일곱 볼로보의 발전과 축복의 증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기뻐하시겠지요. 사람들은 기꺼이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토록 오래 등한히 했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많은 일들이 주 예수님께 마음을 들였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좋은 시절이 오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입니다. 네, 맨 밑에 줄 보시면 전에는 원주민들이 휘두르는 창 앞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주 예수 이름 높여 라고 찬양하며 자신을 맞아준다고 지난 20년 동안 생긴 변화에 대해 그는 이야기했다. 벨기에 정부의 방해로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서 시작하여 기독교의 선교회 CAMS 기지를 연결하는 선교기지의 네트워크를 완결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개척 선교 사역을 계속하다가 1906년 아프리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네, 그래서 30년 세월을 보낸 그랜펠은 복합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레오폴드의 신복들이 사슬에 묶인 노예를 사들이는 광경을 비롯해 아프리카인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온갖 학대행위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되게 침묵을 지켰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많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침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 기지였고 또 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고자 신사참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돼서 침묵을 해야 된다, 눈 감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졌던 그런 우리 상황도 우리 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윌리엄 shepherd 보겠습니다. 윌리엄 shepherd. 네, 윌리엄 shepherd는 호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굉장히 웃고 있고요. 몬달레 운동, 미국의 흑인 영웅. 네, 하지만 따라다녔던 논란과 추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선교 역사에서 간과되어 온 인물이 바로 윌리엄 shepherd인데, 그는 1890년 남장로교회 후원을 받아 콩고 선교사로 간 미국의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출신 선교 광범위한 광범위한 계획에 의해 선교사가 된 사람으로, 우연히도 이 계획은 주로 미국 남부 백인들이 시도한 백투 아메리카 운동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네, 그러나 아프리카에 흑인 선교사를 보낸다는 계획에 관심을 보인 것은 비단 백인들뿐만이 아니었다.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네,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네, 오랫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일이었다. 네, 지금 윌리엄 shepherd를 보시면 1865년부터 1927년생입니다. 그죠? 보시면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던 흑인, 특별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았죠. 여태껏 살펴봤던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흑인이 흑인을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로 간 사람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도 사실 뭐 여전히 지금도 뭐 인종차별 논란이 지금 많잖아요. 이슈가 됐는데 이때는 워낙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2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유색인 신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기 드문 행운을 누렸다. 그리고 그 문단의 맨 밑에서 세 번째, 당국자들은 그를 지휘한 백인 상급자가 구해지지 않는 한 그를 아프리카에 보내려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회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장로교 목회자였고 노예 소유주의 후손이었던 세뮤얼 랩슬리가 그 일을 맡기로 했다. 나이 어린 백인이 나이 많은 흑인을 지도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었다. 네, 이 상황을 그때는 넘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교사역 전망을 두루 검토한 두 사람은 카사이강 북쪽 먼 곳에 선교 기지를 세울 계획을 짰다. 두 사람은 협력이 잘 되었고 랩슬리는 동역자를 아주 호평했다. 바테케 쪽은 문달레 운동, 곧 검은 백인 같은 사람은 다시 없다고 생각한다. 네, 저는 이제 문달레 운동 이렇게 하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은돔벨레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백인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죠. 이 검은 백인 이제 셰뮤얼 랩슬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정이 밝고 침착하여 진실로 보기 드물게 점잖고 성격상 장점이 많은 사람이며 타고난 장사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동역 관계는 짧게 끝났다. 1892년 아프리카 열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랩슬리는 강하루로 내려가 콩고 수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두 달 후 동역자의 죽음을 알게 된 shepherd는 숲으로 들어가 영후 깊은 곳에 큰 슬픔을 쏟아냈다. 호크실드의 말에 따르면 shepherd는 계속 성공적으로 일해 나갔다. 일반적으로 아주 음울해 보이는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사진 속의 shepherd는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주변 사람들까지 유쾌하게 만드는 성격과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검은 피부색 덕분에 shepherd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일약 고위 인사가 되어 마치 죽은 왕의 혼령이 귀환한 것처럼 환영받았다. 그는 무시무시한 쿠바 조각 왕 콧 아무부위키 2세를 아련한 최초의 이방인이었다. 네, 그래서 쭉쭉쭉 넘길게요. 264페이지 중간 문단 그 다음 문단,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이죠.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시간이 흐르면서 shepherd는 식민주의자들의 잔혹함 때문에 원주민들이 점점 더 끔찍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마주했다. 구체적으로는 곰과 풍성한 카사이 강 유역으로 이동해온 불법 고무 채취자들을 봐도 그들이었다.
비록 나중에는 그들의 무도한 행위를 세상에 알려서 박수를 받았지만 그는 백인들의 콩고 지위에 의의를 제기하기를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레슬리를 후임으로 온 새 선교 책임자의 강요로 그는 백인들이 고물을 강탈해가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아프리카인 대리업자들을 감독하는 관리 역할을 맞았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비극의 현장을 목격했다.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이 도처에 즐비했고 사람의 손목을 잘라 모으는 소름 끼치는 전통을 통해 레오폴드 왕 또 나오죠. 콩고 땅을 얼마나 강압적으로 옥죄고 있는지 더욱 확실히 입증되었다. 다음 문단. 셰퍼드는 선교보고서와 이런저런 글들을 통해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의 자기만족을 산산조각냈다. 그러자 힘있는 고무갈치자들은 백인들의 잔악행위를 폭로하는 그의 역할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셰퍼드 박사는 왕들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 왕들에게 저항하기도 했다. 자신의 고국에서 자기 민족을 섬기는 사명을 완수하기에 노예의 후손인 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레오폴드의 권력에 가면이 저항했다. 그 모든 명성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셰퍼드의 삶에도 논란과 추문이 없지 않았다. 명예훼손 재판에 이어 그는 아프리카 여성들 간의 간통 사건 때문에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간통 상대였던 한 여성은 그의 아들을 낳기도 했다. 그는 문서로 작성된 지수를 통해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한동안 근신 기간을 가진 지 다시 사역에 복귀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뭐 입체적으로 이 셰퍼드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렉산더 맥카이. 그랜펠과 침례교가 서쪽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을 파고드는 동안 성공회 소속의 기독교의 선교회는 동쪽을 통해 이동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에 기독교 선교 기지를 연결하겠다던 스탠리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다. 독일 루터파 교인인 로안 루트비 크라프는 이 꿈을 지닌 최초의 위대한 기독교의 선교회의 선교사였다. 네, 그래서 이 위대한 세계에 이 남아프리카 그리고 또 동서로 이렇게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땅에 발을 밟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문단 보시면 중간 세 번째 줄 266페이지입니다. 맥카이는 교양 있는 스코틀랜드인으로 직업은 기술자였지만 명민한 두뇌에 언어와 신학에 관심 많은 제주꾼이었다. 네, 스코틀랜드인입니다.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아프리카 동부 지역 독신 선교사입니다. 독신 선교사예요. 그리고 다재다능한 기질과 재능을 갖고 있었고 비범한 결단력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성경 번역에 힘썼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쪽 해안에서 빅토리아 호수까지 370km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고 다 선교를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 문단 267페이지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성경 번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쭉 독신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역시나 또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되냐면 원주민들의 그런 영향도 있었고 사실 그 원주민들의 영향은 곧 식민지와 나라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의 갈등의 전쟁으로 결국엔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68페이지 첫 번째 문단. 영국군의 개입이 되고 뭐 원주민들 카톨릭교도냐 개신교도냐 결국엔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결국 이 사역들의 많은 어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가 269페이지에 그 첫 번째 문단 보시면 결국에 중간에 보시면 이 독신 선교사는 41세의 나이로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안타깝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료 선교사는 누구도 메울 수 없는 이 큰 손실을 애통해하며 다음과 같이 짤막하고 인상적인 추도의 말을 남겼다. 우리 같은 사람 20명이 있어도 메카이 한 사람만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다음 문단에는 이제 알프리드 터커라는 성공회 출신의 선교사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베블라야라는 선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가져가 봤습니다. 터커는 여기 있죠. 1849년, 1914년. 그리고 그 옆에 아폴로 카베블라야, 여기 있습니다. 카베블라야. 현지인 사역자이죠. 아폴로 카베블라야는. 네, 그래서 현지 선교사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메리 슬래셔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여성 선교사로서 굉장히 얘기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흑인 선교사님도 굉장히 독특했지만 이 메리 슬래셔도 저에게는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메리 슬래셔는 조금 더 다뤄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좀 궁금한 것도 많으셨을 거고 이야기들이 좀 두서없어서 막 정신 없으셨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줌으로 하게 될 텐데 아쉽더라도 잘 예습해 주시고 또 책 잘 읽어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큰 유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여기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났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이들의 삶을 감히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의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정말 놀라운 일들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나타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정말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